일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일타해법. 오늘은요 30년 이상 북한을 취재해온 북한통 이영종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고려대학교에서 북한 후계 문제로 북한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북한 전문 기자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을 50차례 방문했고요. 지금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통일 전문 기자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얘기 오늘 들어볼 건데 일단 트럼프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네. 트럼프가 이번에 누구보다 김정은을 잘한다 이러면서 북한과 김정은과의 막 좋은 관계를 좀 일부러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트럼프의 이 발언, 이 속내 어떻게 좀 봐야 좋을까요? 일단 뭔가 큰 장사를 하나 해먹고 싶은 것 같아요. 큰 판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제 뭐 국제적으로도 그린란드도 내가 좀 관할하겠다. 파나마 운하도 내 거인 것 같아. 뭐 이러면서 하는데 김정은을 대상으로 해서도 뭐가 좀 큰 거 하나 내가 북한에서 좀 할 수 있는 거 없겠니? 이러면서 부동산 재벌로서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좀 드러내고 있어요. 뭐가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콘도 사업. 김정은이 뭐가 좀 이렇게 끌릴 수 있는 김정은이 관심 갖고 있는 그거를 나도 그거 관심 있어 이러면서 좀 끌어당기고 있는데 좀 불안합니다. 김정은이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애송이잖아요. 이제 뭐 41살 해외에서 제대로 뭐 조기 유학 잠깐 스위스에서 했던 거 말고 경험 없고 불안해요. 뭔가 트럼프의 이 수에 또 한 번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트럼프가 그래서 북한에다 콘도 사업을 조금 구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취임사보다도 그 뒤에 자기 이제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와가지고 그 취임사보다도 더 길게 자기 속내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뭐 여러 가지 핵과 관련해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도 트럼프가 얘기를 했지만 나는 너가 콘도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 이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뭐지? 이랬더니 트럼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참 좋은 해안선을 갖고 있지 않니? 그래서 제가 좀 짚어봤어요. 그랬더니 강원도 원산, 동해안에 원산, 그곳이 김정은이 태어난 명사 곳이죠? 심리에 한 4km 정도, 심리니까 한 4km 정도 되잖아요. 정확히 이제 3.9km 정도 솔밭과 정말 밟으면은 소리가 난다는 그 모래밭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여기 가봤거든요. 과거에 방북 기회에 가봤는데 우리 뭐 동해안 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절경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김정은이가 최근에 한 10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콘도를 한 100개 동 이상을 지었어요. 대형 리조트를.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에 여기를 딸 주의 손을 잡고 가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년 6월, 그러니까 올 6월이죠. 2025년 6월에 내가 이걸 오픈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정확히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 거기 지금 그런 거 짓고 있더라. 나도 거기에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트럼프가 내가 짓고 있는 원산 여기에 트럼프 타워라도 하나 지으려고 그러나? 지금 마음이 좀 들뜨고 있을 겁니다. 이게 추진된다면 당연히 북한 관광 사업의 큰 호재일 텐데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원하는 걸 상대방이 작은 걸 하나 해주고 큰 걸 얻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핵협상이나 뭐 여러 가지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실리를 하나 이걸 통해 가지고 좀 취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트럼프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대통령이라는 직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엄청 불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거 막 난리 날 거예요. 벌써 청문회한다, 뭐 탄핵한다 이럴 텐데 미국은 희한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걸 제껴놓고 자기의 뭐 임기, 트럼프 임기는 이번에 중임이 안 되니까 4년으로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도 북한과 뭔가 이런 비즈니스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자기 재산이 뭐 말어라거나 아니면 뭐 트럼프 타워나 이런 것처럼 요지인 원산에도 뭔가 자기가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생각할 텐데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의기투합하면은 또 이게 뭔가 어떤 일을 벌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는 뭐 이걸 좀 비관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이 뭔가
또 뜻이 맞거나 북미 관계의 진전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 미국 관광객들이 원산의 명사십리에 뭐 트럼프 월드 트럼프 타워에 가서 자거나 묵거나 그 지역을 관광하거나 이런 일도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행보만 보더라도 트럼프와 이전 바이든 행정부와는 정말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트럼프 이제 그럼 앞으로 북한 정책 좀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트럼프는? 이전 바이든은 사실 어떤 미국적인 가치, 미국식의 원칙 이런 거를 중요시했잖아요. 인권 문제도 그랬고 또 핵 문제도 어쨌든 NPT 체제 5개 핵 보유국 외에는 불허하는 이런 것들을 견지했었고 유엔의 어떤 대북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준수해야 되고 그것을 심지어 다른 국가들에게까지 그걸 준수할 거를 좀 강요를 했잖아요. 동참을. 중국과 러시아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트럼프는 그런 국제사회의 룰이나 그런 틀보다는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미국의 이해관계, 자기 비즈니스의 어떤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 문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약간 뭐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혹시 미국이 트럼프가 또 뭔가 확 김정은한테 문을 열어주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거는 우리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한번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미 공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어질 걸로 기대를 했고 그것만은 트럼프가 그래도 흐트러뜨리지 않겠지 했는데 김정은을 만나자마자 그랬잖아요. 한미 군사연습 그거 돈 많이 드는데 왜 하니? 김정은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얘기도 안 꺼냈는데 한미 합동연습 그만두자. 그냥 그만뒀어요. 중단됐잖아요, 다. 이거는 북한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미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건데 트럼프가 그걸 하루아침에 들어줬잖아요. 김정은도 아마 지금 트럼프로부터 뭔가 놀라운 어떤 그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트럼프의 환심을 사서 그런 카드들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한편에서는 트럼프가 이번 임기 내에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 이런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가질 걸 이제 다 가진 남자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노벨상 노벨상 하나 하나. 갖고 싶겠죠. 그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음. 트럼프가 지금 뭐 재산이 네. 있겠다, 뭐 가족들, 뭐 그쵸. 구성원들 보시면 알겠고 또 세상을 앞으로 4년 동안 자기가 다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아요. 자기 구도대로 이제 전 세계 그걸 만들어 놓을 텐데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트럼프가 이제 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이제 3번째가 되겠죠. 노벨상으로 가는 어떤 길을 닦으려 할 텐데 그게 물론 이제 다른 것들과 좀 시너지 효과를 내겠죠. 트럼프가 지금 이제 제일 먼저 관심 갖는 우크라이나 종전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이 있을 거고 트럼프가 좀 완전히 그 깡패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하고 뭐 분쟁 있는 것도 자기 취임하자마자 너희들 휴전 안 할래? 그러면서 하마스한테 너희 그러면 일주일 내로 지옥의 불을 맛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정말 일주일 내로 막 포로들 석방하고 이래가지고 휴전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푸틴한테는 뭐 압박은 못하겠죠. 푸틴한테는 어떤 카드를 주고 젤렌스키한테는 장사꾼 아저씨가 또 심지어 뭐 너 히토류 광물 50% 주면 뭐 어떻게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까지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래의 결국 종착점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가 명예로운 걸 얻으려 할 거예요. 중동,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북한 문제까지 내가 해결하면 야 이거 노벨 평화상 나 말고 누가 있어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과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의기투합해 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해나가면서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겠죠. 그리고 핵 문제라든가 북미 관계 개선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평화 문제 이런 부분들 관리를 하려 들 거고 저는 뭐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도 트럼프 또 추천하겠다. 네, 노벨 평화상 네, 추천 안 이런 그래도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안 그래도 그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트럼프 노벨상 받을 때 나도 좀 동반으로 안 되겠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기껏 김대중 대통령하고 잘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 뭐 6.15 공동선언 했는데 아버지는 못 받고 김정일은 그렇죠. 못 받고 김대중 대통령만 받았다? 야 이번에는 나도 좀 받을 같이. 수 있게 얘들아 좀 우리도 좀 파이팅 해보자 하고 부하들한테 지금 뭔가 밀명을 내려놓지 않았을까요?
센터장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죠. 분명히 그거는 하는 건데 이제 어떤 형태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때 가서 예상보다 너무 큰 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듬해 2월에 열린 하노이 회담에서는 너무 준비 없이 덜레덜레 나간 거야. 이 낡은 뭐 영변 핵 이거 내놓으면 또 트럼프가 뭐 주겠지 하고 갔는데 내놨더니 트럼프가 이전과 표정이 달라져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너희들도 새로 지은 것도 있잖아. 그거 우리 알고 있어. 이랬는데 김정은이 이제 미처 준비를 못해서 어버버버 뭐 이러다가 통역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정말 치욕을 맛봤잖아요. 트럼프가 그때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 정은이 너는 지금 열차 타고 뭐 60시간 걸려서 여기 왔다며. 너 나 전용기 있다? 내 전용기로 너 평양에 너 데려다 주고 내가 갈까? 이런 식으로까지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와 결판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한번 불에 데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을 치욕스럽게 또 주민들이나 주변에 그 대미 관련했던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 보기가 좀 민구스러울 거 아니에요. 우리 장군님 트럼프한테 된통 당하셨죠. 뭐 이런 그런 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마 정말 치밀하게 그렇게 칼을 갈고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회담 장소는 어디로 정해질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과거에도 보면은 제3의 장소로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하고 베트남 정도가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뭐 여러 곳이 있겠죠. 뭐 제네바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김정은이가 또 스위스 베른에서 이제 유학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좀 휴양지 같은 곳으로 골라서 갈 수 있는데 거리는 물론 좀 멀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 전용기가 지금 그렇게 먼 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없는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중간지대로 많이 그 점쳐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임박해서도 사실 줄다리기가 있어요. 과거에 그 하노이에서 열릴 때도 그런데 서로 장소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줄다리기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건.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북한 관련 발언 중에 좀 핫했던 게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한국에서는 단순한 그냥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상은 뭐 트럼프가 합법적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해 준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해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취임식 당일날 일성으로 뉴클리어 파워라는 게 나왔고 이게 뭐 그냥 하면은 뭐 핵 능력 국가 이러는데 사실 핵 보유 국가죠. 원래는 이제 NPT 상의 정확한 표현으로 핵 보유국을 표현하려면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뉴클리어 파워도 이제 핵 보유국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고 그 뒤에도 사실 일련의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어요. 미 국무장관 내정자라든가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도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게 좀 문제가 이제 확산이 되고 논란이 되니까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이게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날 미넨 안보 회의에서 G7 이제 외교장관들이 만났거든요. 우리 조태일 장관도 이제 갔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북한의 그 비핵화 이거에 대한 어떤 관련국들 당사국들이 비핵화 부분을 분명히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CVID란 말까지 이제 재등장을 했어요. 이게 완전하고 이제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에게 해체를 의미하는 아주 고전적인 비핵화의 어떤 원칙인데 이게 다시 그 재강조되고 있다는 거는 비핵화에 대한 어떤 원칙은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앵커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언적으로는 우리가 비핵화라는 걸 걸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럼 뭐 바이든 행정부나 이전 행정부가 했던 그 비핵화의 교범대로 갈 거냐 그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이라든가 또 북한을 끌어내서 북미 협상을 하는 이런 맥락에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저는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북한의 핵을 현 상태에서 동결, 더 너희가 뭐 미국을
겨냥할 정도로의 ICBM을 개발해가지고 핵탄두를 탑재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개발한다면 문제지만 지금 상황에서 동결하는 수준이라면 우리가 북한 핵을 인정해주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대북 제재까지도 해제해주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게 우리로서는 이제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과연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샌프란시스코를 또 포기할 수 있느냐. 자기네들이 공격당할 그런 우려를 갖고도 한반도에서 어떤 핵우산이나 이런 걸 펼쳐줄 거냐. 아니면 핵우산이 정말 우리에게는 찢어진 우산이 될 거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독자적인 핵무장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현재로서 최악의 그럼 시나리오는 어떤 걸로 보세요?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핵무장은 말은 하면은 시원한데 야 우리도 핵무기 갖고 근데 그거는 완전 불가능하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국제사회 제재를 감당해낼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외교적인 이런 것들을 다 압박을 감수하고 한국이 북한처럼 산다? 이거는 뭐 불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임의의 어떤 시각의 핵을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걸 갖추자는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거는 이제 전술핵 재반입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전북 군산 미군 기지에 전술핵이 한 700기 정도 배치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91년에 남북 간에 체결이 되면서 그 핵을 이제 한반도에서 다 빼갔죠. 근데 지금 이런 게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미 이걸 위반한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만 이거를 붙잡고 우리는 비핵화할까 이러면서 북한도 비핵화 시켜주세요 이랬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이 어느 정도라도 현실로 용인해주는 단계에 간다면 우리로서도 미국에다가 그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라. 우리 이제 공동선언 이거 못 믿겠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우리로서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럴 수가 있죠. 우리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핵 자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전술핵 반입도 안 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이런 거 다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데 트럼프는 김정은 만나가지고 북미 관계 얘기하고 북한 핵 어느 정도 용인하는 듯이 그것도 비핵화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그렇게 가버리는데 트럼프는 또 우리한테 계속 뭐 주한미군 평택기지 주둔 비용 좀 방위비 분담해야지 너희도 자체적으로 방위비 저거 해야지 우리 미국 무기도 사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그 한미 동맹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북한은 그 틈을 분명히 노리겠죠. 예.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이야기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군의 유류품 중에 군사 약어표가 이제 뭐 공개가 됐더라고요. 뭐 적소멸, 뭐 정찰, 매복 이런 뭐 언어들이 있는데 현대전 대응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총알바지로 파병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만 입고 러시아 무기만 지금 들었지 전장에서 하는 전술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좀 안타까운 수준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력 중에서 그 전투 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드론이 가장 무섭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이 드론 운용하는 병사들이 거의 우리 뭐 드론 경진대회 이런 데서 막 그 우리 보면 실내 체육관 같은데 왜 타이어 같은 거 걸어놓고 막 그 사이 고속으로 빠져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다 전쟁 게임 하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광활한 광장에 그 전투 평원에 큰 드론이 하나 떠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작은 수십 개 수백 개의 드론이 각각 그 드론병들이 보면서 병사들을 하나하나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군들은 거기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은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평원을 빨리 달려서 저쪽 참호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 쪽에 가가지고 백병전이나 아니면 총격전을 하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달리는데 100이면 100 다 중간에서 정말 처참하게 죽어요. 그런 식으로 좀 무모한데 저는 그 음어표, 약어표 그것도 봤는데 거기에 보시면 정말 뭐 드론에 대한 대응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싸우는 것만 있잖아요. 싸우는 소통하는 것만 있지 간단한 것만 있지
자기가 포로가 됐을 때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알바지인 거예요, 그냥. 러시아 군들은 뒤에 있고 북한군이 정말 총알바지 노릇을 하고 아주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북한군이 맨 앞에 돌격대로 나서는 거죠. 지금까지 뭐 사상자가 3천 명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파병하면서 얻으려는 건 어떤 걸로 봐야 할까요? 정말 뭐 김정은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지금 입은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11,000명에서 12,000명이 투입돼 있고 그중에 3분의 1인 한 4,000명, 그러니까 일개 여단이 죽거나 다쳤어요. 1,000명이 전사하고 한 3,000명이 다친 상황이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자기가 멈추게 되면 그동안에 그 자기 파병했던 이 병력 손실에 대한 이런 책임도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고 또 푸틴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무기를 그동안 포탄 등을 지원해 오던 데서 이제 이 병력까지도 지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한 뭐 3,00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대규모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북한군 12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00명, 2만 명 추가 파병하는 거는 일도 아닌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전황이라든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트럼프 중재로 해가지고 종전 협상 벌이는 이런 부분도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전쟁 끝났습니다 하고 뭔가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계속 병력이나 포탄이나 이런 걸 보낼 겁니다. 이거 자체가 첫째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러 간의 어떤 대의 명분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해가지고 트럼프를 이 시기에 이제 도와줌으로써 결국은 앞으로 러시아를 자기의 든든한 뒷배로 삼겠다는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렸고 또 하나는 사실 경제적 실리예요. 11,000명, 12,000명이 용병 형태로 파견된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씩의 월급을 받거든요. 북한군 다른 국가 용병처럼. 그러면 이 병력을 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김정은 입장에서 우리 돈으로 한 3,800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 해외 노동자나 뭐 용병 파견 이런 거 보시면 알지만 본인들한테 정말 몇 달러 안 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돈이 거의 자기 돈으로 들어오는데 하루에 10억씩 자기 계좌에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 파는 거 별도로 들어오죠. 또 죽은 병사들이나 다친 병사들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런 거 들어오죠. 이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걸 멈출 수 없는 비즈니스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사자 중 상당수가 이제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사실 파병이 아니에요. 파병은 자기 군복을 입고 자기 지휘관 또 국기를 달고 가서 자기 작전 계획에 따라서 독자적인 작전을 하는 게 그게 파병이죠. 우리가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을 위해 가지고 뭐 자이툰 부대니 이렇게 공병부대, 의료부대를 보내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네 지휘관의 지휘도 받지 않고 러시아군에 배속해서 그것도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무기로 심지어 병사들한테 가짜 러시아 신분증까지 발급이 돼 있잖아요. 북한군이 파병돼서 현지에 있었다는 게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죽고 3,000명이 다쳤는데 지금까지 북한군 포로가 잡힌 거는 20살짜리 병사 하나고 26살짜리 장교뿐이죠. 어떻게 4,000명이 전쟁에서 죽고 다치는데 포로가 2명밖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다 자결하는 거죠. 다 자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뇌를 받은 거예요. 포로로 잡혀서 이게 드러나고 이러는 거를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장군님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라. 결사옹위해라. 이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거기에 이제 시신으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은 이 얼굴이나 이런 걸로 봐서 북한인인 게 드러나니까 정말 끔찍하게도 그 교육을 그렇게 받는 거죠. 수류탄을 마지막 순간에 얼굴 부분에 터뜨려서 죽어라. 그리고 또 자신이 없을 때는 방탄조끼 안쪽에 수류탄을 넣어서 죽어라.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저기를 하는 거고, 북한이 참 우리 시각으로 보면 에이 설마 거기도 사람들 살고 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이런데,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군 병사들이 그 가지고 있던 편지라든가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보면 뭐 3조 3항 이런 거 막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예요. 당의 유일적 용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북한 주민들은 누구나 이거를, 이 많은 내용을 딸딸딸딸 외워야 돼요. 이 내용을. 근데 여기에 3조 3항이 제가 뭔가 찾아봤어요. 그 병사. 여기 보면 3조 3항.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융화 묵과하지 말고 비상사건화해서 투쟁을 벌려라. 그리고 장군님의 권위,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해라. 그러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라, 결사옹위해라, 뭐 온몸을 다 던져서 사수해라, 이런 거를 이 10대 원칙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를 받잖아요. 설날 명절 때 사탕 같은 거 애기들한테 주면서 장군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고, 이게 평생 세뇌가 되고 이 10대 원칙을 삶의 원칙으로 완전히 그거 하다 보니까, 너 전쟁에 나왔지? 우리 김정은 원수님의 영상에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일을 하지 마. 우리는 모두 자폭한다 이러면 주저없이 죽는 거예요. 정말 주저없어요. 안 그래도 그 전쟁 중 포로로 잡힌 그 북한군 인터뷰 유튜브에도 많고 이래서 저도 봤는데 정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또 궁금했던 게, 이들이 결국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고 북한으로는 그럼 종착지가 결국은 한국일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 사실 우크라이나 측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안타까운 게, 북한군 병사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았을 때 이렇게 그 여과 없이 공개하는 거는 저는 좀 자제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제네바 협정에 포로에 대한 그런 대우에 있어서도 그 이렇게 신분이나 영상 또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는 거는 좀 금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지금 뭐 죽기 살기로 전투를 하는 상황이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북한군 포로 잡았어, 이게 지금 알리고 싶은 거예요. 봐라, 북한군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에 참전했다고. 근데 얘가 북한군이야. 그러니까 한국도 우리한테 살상용 무기를 줘야 되고 미국도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러는데 왜 안 해주는 거냐, 이런 어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병사는 지금 이제 20살짜리인데 정말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서도 지금 너 여기 있을래 아니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뭐 이렇게 묻는데도 애가 그것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여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좋은가요? 맞아요. 저도 그걸 묻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리고는 여기 뭐 좋다 이러니까 그럼 여기 있을래요? 이러면서 나중에 또 뭐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병사는 이미 북한 군 입장에서 보면 너는 포로로 절대 잡히면 안 된다. 또 자폭해라. 이렇게 그 명령이나 지시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이렇게 너가 정말 큰 죄를 지은 게 되는 거예요. 김정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친구는 돌아간다 그래도 본인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걸로 인해서 큰 저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너무나 장기간 억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외부에 오염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이 병사를 신문하는 그 영상에 한국인이 등장하잖아요. 너 가고 싶니? 이 사람이 국정원 요원이에요. 그 국정원 요원하고 이렇게 같이 말을 섞거나 어울렸다는 건 북한으로서는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특히나 이 국정원 요원이 아마 통역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병사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점점 갈수록 좀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국정원 요원 어쨌든 한국말로 통하는 게 그 사람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의지하는 거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돌아가긴 힘들 것 같고요. 저는 뭐 젤렌스키는 이 병사들을 우크라이나 군과 맞바꿔 가지고 포로 교환을 하겠다 그러는데 뭐 인원도 지금 2명밖에 안 되고 또 제네바 협정에 또 보면 돌아가서 어떤 위험에 처할 이런 포로는 또 돌려보내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인도주의 원칙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정부나 당국이 조금 우크라이나 측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저는 한국에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 포로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이제 이 병사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순간에 마음의 정리를 하겠죠. 내가 돌아가도 어차피 나도 죽고 가족들도 그렇죠. 제대로 정치범수용소나 이런 데서 이제 평생 저거 하지 못한다면 나래도 사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많은 탈북민 분들이나 네. 또 해외에서 망명하는 뭐 외교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북한의 가족들을 두고도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러시아로 파병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죠. 엄마 가족들도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도 모르는데 이제 가족들은 영문도 없이 어디론가 이제 끌려가겠죠. 끌려가고 근데 탈북민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사실 좀 마음 짠한 거는 부모를 두고 오는 그 탈북민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자식을 두고는 못 오시더라고요. 자식을 두고는 쉽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네. 트럼프 한번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을 위해서 북한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이제 제시할 것이다. 이런 좀 일각의 분석도 있던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기 전에는 자기가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종전시키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좀 블러핑이었던 것 같고 한 6개월 자기가 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기간 안에는 트럼프도 어떤 식으로든지 전쟁을 종결 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국제사회의 질서라는 게 냉혹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데 다만 이제 북한군 철수 이런 부분을 그 젤렌스키나 이런 쪽에 조금 아마 제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을 먼저 이제 좀 뺀 상태에서 순수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을 할 수 있게.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나토나 아니면 미군이나 이런 서방의 군대가 좀 주둔하면서 자기네들의 안전을 확보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예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도 좀 승인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거는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지금 현재의 전선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금 많이 차지해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좀 러시아에 내줘라 이렇게 하는 선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북한하고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올해 북한과 중국의 관계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올해 여전히 좋지 않을 겁니다. 시진핑이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북중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너희들 다 굶어 죽어갈 때 우리가 옥수수 주고 쌀 주고 기름 주고 해가지고 살려놨더니 이제 와가지고 푸틴한테 조금 뭐 얻어먹을 거 있고 무기 팔 거 있고 병사들 보내가지고 할 거 있다고 북러 관계를 완전히 밀착시키면서 특히 이제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의 외교 관료들이 북러 관계를 최고의 뭐 관계 뭐 중국과 비교해서도 마치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게 이제 중국 지도부나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찰 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한번 김정은 너를 한번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과거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일기 때 정상회담을 할 때도 항상 베이징에 가가지고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뭔가 사전에 좀 훈수를 받는, 또 끝나고 나면 가서 보고하는 듯한 이런 거, 또 부인 이설주까지 데리고 가서 뭔가 이런 북중 친선을 아주 강조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게 지금은 뭐 다 옛날 일이 돼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올해도 그랬지만은 푸틴이 보낸 신년 연하장은 노동신문에 막 일면에다가 막 이렇게 해놓고, 시진핑이 보낸 연하장은 저기 동남아 국가 뭐 이런 국가들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시진핑도 보내왔어, 뭐 이 정도로 했잖아요. 이거는 전통적인 북중 관계에서 보면 그렇네요.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결국은 저는 그 우크라이나전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베이징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북러 밀착이라 그래서 대단한 북러 간에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북한의 대외 교역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80%에서 90%예요. 절대적이죠. 근데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북러 간에는 경제적으로 서로 뭔가 의존하거나 교역하거나 이럴 게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이렇게 많이 북한이 러시아를 도왔지만 러시아가 뭐 대규모 식량 지원을 했다더라, 뭘 해줬다더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밀가루 조금 줬어요. 밀가루 조금 주고, 물론 뭐 금전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결국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잠깐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외도하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냥 기분 풀이 삼아 모스크바 뭐 이쪽 좀 바람 쐬는 시기인데, 결국에는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가운데 시진핑이 오는 5월에 있을 러시아의 전승절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김정은도 갈 것 같아서 뭐 언론에서는 북중러 3자회담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 저도 김정은이가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이제 작년 6월에 신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 관계가 됐는데, 이번에 러시아 측에서 북한 군을 그 전승절 행사에 이제 참석하는 거를 초청을 했고, 북한도 군대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선택이 남겠죠. 김정은이 군대만 보낼 거냐, 아니면 내가 정말 거기 가서 뭔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한번 또 국제 무대에 대비해 볼까, 그리고 푸틴과의 어떤 그런 밀착 이런 거를 더 과시해 볼까,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5월까지 좀 진전이 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말끔히 해결돼서 트럼프도 김정은 너 뭐 모스크바 한번 갔다 와도 되지 않겠니? 이런 분위기가 되면 갈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과연 푸틴과 시진핑을 동시에 만날 거냐, 3자회담을 할 거냐. 김정은이 아직 그 약한 게 다자회담에 약한 것 같아요. 양자회담은 하는데 이 3자 외교 뭐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되게 익숙해요. 뭐 대통령이 나가서 뭐 G7, G8 뭐 이렇게 만나고, 또 한미일 3국 뭐 정상회담도 하고 이러는데, 김정은은 아직도 한 번도 그렇게 다자간 회담에 나간 적도 없고,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거는 군대만 보내는 거냐, 아니면은 또 김정은이 직접 모스크바를 가는 거냐 하는 부분은 있지만, 간다 그래도 시진핑을 뭐 거기서 만난다?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푸틴 정도를 만나고 자기를 초청해준, 시진핑을 만난다면은 뭐 가까우니까 중국은 다시 이제 북러 관계가 조금 정리된 상황에서 시진핑의 심기가 좀 어떤가 살펴보고 한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중 관계라는 거는 항상 그 정상이 만나면 중국이 뭐를 줘야 되는 관계거든요. 시진핑이 뭐 식량 몇만 톤이라도, 또 원유 몇만 톤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 가요.
북한 신년 경축 공연 영상에 김여정이 이제 두 아이와 함께 네. 등장하는 게 공개됐는데요. 김여정의 자녀들로 이제 추정이 맞습니다. 되는데 뭐 그럼 이렇게 김여정의 자녀를 처음으로 공개한 뭐 의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의도가 그 있을까요? 12월 31일 평양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한강에 여의도 있듯이 네. 대동강에 그 능라도가 있어요. 거기에 5월 1일 경기장이라고 한 15만 명이 들어가는 데서 신년 축하 행사를 했는데 저도 사실 김여정이 8살, 10살 정도 되는 남자, 여자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저게 아들, 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단정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 영상의 맥락을 보면 아, 저건 아들, 딸일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제일 먼저 김주애를 데리고 이제 내려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북한의 총리나 뭐 고위급들이 쭉쭉쭉 들어오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부부 동반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앉아서 뭐 부부들끼리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뒤에 잠깐 살짝 김여정이가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영상의 맥락상 가족을 동반하고 신년 행사에 들어오는 장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김여정 입장에서 왜 아이들을 이 시점에 등장시켰을까? 보통은 이제 신변경호라든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일체 노출을 안 시키거든요. 근데 데리고 나왔다는 거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북한 TV에서는 절대 이런 거를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데 김여정 입장에서는 담대한 시도를 한 것 같아요. 나도 우리 애들 있다. 있다. 오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딸 주애를 데리고 나온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얘가 뭐 후계자니 아니니 딸인데 어떻게 되겠니 이런 상황인데 김여정 입장에서는 얘들도 백두혈통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오빠하고 그럼 교감을 해서 네, 이걸 한 저도 그게 거냐 궁금해요. 아니냐 이건데 오빠는 사실 이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김여정 입장에서는 김여정도 남편이 있잖아요. 네. 김여정 남편하고 부부 동반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이제 공개를 안 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공연을 보는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딸 주애하고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저쪽에 김여정이 간부들이 있는데 끝에 혼자 있어요. 애들은 사라졌어요. 그럼 뭐겠어요? 애들은 아빠가 어디선가 보고 있겠죠. 같이 보고 있겠죠. 어쨌든 김여정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 존재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시도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정권 때 여동생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이 장기간 북한 내에서 실세로 자리매김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 남편도 북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센터장님은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 꺼내려면은 갑자기 김여정 남편이라는 그분이 갑자기 불쌍해지는데 그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그럼 나도 이제 나중에 장성택처럼 그런 비참한 결론을 맞는다는 얘기야. 뭐 이런 어쨌든 그 이런 건 있어요. 김정은이 김여정을 끔찍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어릴 때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10대 시절에. 그때 그 이국에서 엄마 아빠 없는 상태에서 오빠 입장에서 이 여동생을 잘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그 간절했겠어요. 그리고 얘만은 내가 보호해줘야지. 그 외국인들 막 득실득실하는 국제학교에서 북한에서 왔다고 또 막 엄청 멸시당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김여정하고 김정은 또 형인 김정철이 그 유학할 때 당시 얘기 들어보면 우리 상사 주재원이나 외교관 자녀들도 같은 학교에 다녔대요. 근데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안 어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서러움이 있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도 김여정이가 뭔 짓을 하든지 보호해 주는 건데 이거는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똑같았어요.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뭐 남침해가지고 전선에서 바쁠 때 생모는 사망했을 때거든요. 그러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여동생인 김경희를 데리고 만주까지 피난을 갔었어요. 엄마는 죽고 아빠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 여동생에 대한 끔찍함 그런 것 때문에 김경희를 끝에 뭐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뭐 이랬을 때 끝까지 챙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인 장성택, 자기의 매제인 장성택이 그렇게 남봉꾼 짓을 하고 뭐 맨날 부패하고 비리 저지르고 이래도 죽이지는 않았어요. 왜? 여동생에 대한 그런 애틋함 때문에. 그리고 김경희와 장성택의 러브 스토리가 맺어지는 과정에서도 김정일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김경희는 사실 수령의 딸이잖아요. 장성택은 그냥 머리 좋은 그런 집안의 아이였거든요.
근데 둘이 이제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당연히 반대를 했고 김일성이 알아보라 그랬는데 김정일이 그래도 그 뒷조사를 한 다음에 아버지 그래도 장성택이라는 놈 괜찮은 놈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장성택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죽이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인 김정은에 의해 가지고 비참한 그걸 맞은 건데 결국은 이제 김여정의 남편 같은 경우에도 장성택과 비슷한 길을 갈 것 같아요. 비슷한 길을 갈 것 같고 결국은 뭐 김여정의 어떤 그 권세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동반해 가지고 가는데 장성택처럼 노동당의 간부로서 이렇게 공개적인 활동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계속 은둔을 이렇게 강요받으면서 있을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기에 좀 시기상조라는 네. 뭐 전망들, 뭐 분석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거기에는 뭐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70~80% 정도 후계자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11월에 김정은의 손을 잡고 김주애가 등장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딸 바보 김정은이 그냥 자기 딸 자랑하려고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리고 와 유전자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맞아요. 아빠랑 똑같아. 딸이 저렇게 풀빵이야 뭐 이 똑같았죠. 정도로 네, 이제 맞아요. 그쳤는데 11살 10살짜리 애를 이제 뭐 열병식 본부석에 앉히고 그다음에 장군들이 막 경례하고 인사하고 뭐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 관영 매체에서 하니까 후계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후계자 문제 관련해서는 가장 권위 있게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국정원이에요. 대한민국. 국정원은 이제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판단을 하는데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이 보고한 거 보면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그리고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작년 여름까지는 거의 김여정이 확실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작년 가을 되면서 국회 정보위에서 이제 다른 자녀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들도 후계 수업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김주애가 지금은 한 70~80% 메이드가 된 것 같고 나머지 아이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 뭐 남자아이도 있고 뭐 여자아이도 있고 이런 겁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던 게 CIA 정보를 이용해서 김정은에게는 적어도 3명의 자녀가 있다. 그중에 1명은 최소한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남자아이가 이제 어떻게 그 지금 몇 살이고 어떻게 이제 그 등장을 할 것인가 또 이 아이가 특히나 이제 어떤 상태일까 이런 게 지금 관심이죠. 그럼 그 장남이 리설주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출생의 비밀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두 부부 말고 누가 그렇죠. 알겠어요. 그걸 네. 알 수가 없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뭐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거나 다른 여자하고 그렇게 뭐 부하방탕하게 북한 표현대로 이렇게 한 거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드러난 건 사실 뭐 현송월하고 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낭설이에요. 왜냐하면 현송월이 과연 김정은하고 그런 관계고 이랬으면 지금 공개석상에서 현송월이가 뭐 김정은이 주는 꽃다발 받고 뭐 재떨이 갖다 놓고 이런 거 못하죠. 그래도 김정은의 한때 여자였으니까. 그리고 현송월은 또 남편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임신한 상태에서 한복을 입고 북한 TV 우리 가요 무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도 있어요. 그때 방청석에 앉아 있는데 사회자가 우리 현송월 선생 나와 있네 나와 보세요. 그래서 뭐 세대주가 뭐 어떻습니까? 뭐 남편 얘기도 하고 또 배에 든 아기는 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게 만약에 수령의 아이인데 김정은의 아이인데 사회자가 그 현송월 나와봐 뭐 너 애가 남자니 여자니 이랬다가 그 사회자도 뼈를 못 추리죠. 그거는 제가 보면 100%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김정은의 어쨌든 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누가 낳았는지는 사실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구도에서 만약에 아들이 유일한 아들이 있다 그러면 김정은의 마음이 결국은 거기로 향하게 되면 걔가 그냥 후계자가 되는 거지. 그게 뭐 이설주가 그러면 나는 그런 꼴은 못 봐요. 이런 게 가당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김주애가 가장 앞서가는 후계자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 아이가 지금 좀 건강 상태가 안 좋다거나 이런 설도 있지만 그건 아직 확인된 내용은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이렇게 오래 장기간으로 좀 잘할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한 것 네네. 같은데 생각보다 지금 견고하게 체제를 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잘한다 그러면은 또 북한에 대해서 못마땅한 분들이 또 뭐 야 뭐가 잘한다 그러냐 이러니까 적당한 표현이 있죠. 그럭저럭 통치해 왔다.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정보기관이나 네, 당국에서는. 네, 네, 네. 어쨌든 15년 차예요. 집권 15년 차. 27살 때 아버지 김정일이 이제 갑자기 사망을 했고요. 막내 아들인데 갑자기 후계자가 되면서 한 2, 3년밖에 속성가에 받듯이 이제 후계 수업을 받아서 처음에는 뭐 좀 불안했잖아요. 그 2012년 4월 처음에 연설하는 거 보면 막 연설문 놓고 막 몸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입 말라가면서 그렇게 하던데 지금은 어쨌든 노련해진 거 틀림없어요. 그건 뭐 인정은 해야죠. 그거는 15년 동안 해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하우를 터득해 온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대 세습 기간 동안에 80년 되잖아요. 이제 내년이면 80년, 올해면 80년이에요. 80년을 정말 정교한 논리와 이론 이런 것들을 갖춰오면서 뭐 있잖아요. 수령 결사옹위, 수령 유일영도, 유일지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무조건 복종하게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국가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체제를 완전히 구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보셨지만 유일영도 10대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민들이 상호 감시하는 거라든가 그게 아무리 그래도 20살 청년들이 그 꿈 많은 청년들이 우리 장군님이 포로되지 말고 죽으랬다고 투항 안 하고 죽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회가 일사불란하게 유일지배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로 다 돼 있는 거고 2,500만이 전부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한 총폭탄이 되자 그 구도 속에서 똘똘 뭉쳐 있고 특히 반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철저하고 포괄적인 감시 체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배반하거나 이랬을 때 자기나 가족이나 동료들한테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게 내려지는지 그냥 멸문지화예요 거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꿈을 못 꾸는 거죠. 그런 체제가 저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고마워하겠죠. 이렇게 철두철미한 이런 체제를 나한테 물려줘서. 근데 그게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저는 조금 의문이 가요. 특히 북한의 이제 젊은 세대들의 한류 문화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사회를 동경하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더 막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사실은 한국을 제1의 적대 국가, 남북관계 단절 이렇게 차단막을 치는 것도 당분간은 남북을 좀 이렇게 차단해 놓지 않으면 정말 이 외부 사조, 자기들이 말하는 황색 물결에 의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정은 하면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건강 이상설이잖아요. 네. 워낙 뭐 비만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뭐 김정은의 이제 딸 한 70에서 80% 후계자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켠에서는 김한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좀 궁금한데. 김한솔은 이제 김정은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의 아들이고요.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도 나왔고 UWC라는 이제 세계적인 고등학교 과정인 유나이티드 월드 컬리지라는 그런 과정을 거친 아주 그 똑똑한 친구예요. 영어도 아주 잘하고 뭐 국제 감각도 있고 이런 친구인데 아버지가 이복 동생인 김정은에 의해 가지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독사를 당하는 거를 봤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이제 피신을 했는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뭐 100% 확신해요. 그거는 미국 CIA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보호하고 있지 않으면 전 세계 언론이나 정보기관들이 지금 매달려서도 찾아내지 못한다는 건 그건 CIA가 보호하고 있는 거고 특히 김한솔은 지금 처음에 자기를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던 천리만 민방위 지금은 이제 자유조선이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 반 김정은 반 북한 체제 조직 거기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어쩌면 지금 김한솔이가 95년생이니까 30살 됐거든요. 거기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김한솔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철천지 원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용서를 안 합니다. 모든 무협지나 뭐 애니메이션 보면 다 결국은 그 아버지의 원수를 해치는 걸로 끝이 나는데 김한솔도 아마 생애 목표 자체가 그거일 수 있어요.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김정은을 처단하고 북한 체제를 새롭게 만드는 거. 그런 단계에서 일정 부분 어떤 북한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가능해지거나 아니면 김한솔이나 외부 세력들이 북한 체제의 어떤 취약점을 파고들어서 대안 세력으로 등장하는 단계, 이런 단계가 되면 김한솔이가 아마 새로운 리더십으로 등장할 수 있고, 특히 김한솔의 아버지인 김정남이 이제 중국의 그 후견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김한솔 카드가 포스트 김정은의 카드로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한솔의 지지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만큼이 되나요? 김한솔의 지지층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김정남의 지지층과 겹치겠죠. 네. 김정남이 한때 김정일의 맏아들로서 북한 후계 1순위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김정은 쪽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지금 몰락해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김정남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북한의 그 젊은 청년 세대들, 그쪽 세대들이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만나보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높은 건 사실이고, 그 세습 자체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기 때문에 뭐 김한솔도 세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김정은의 어떤 포갑적인 정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장성택을 죽이고 김정남을 죽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간부들을 막 너무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간부들을 그렇게 총살을 시키고 이러는 현장에 그 가족들이나 심지어 그 노 간부들을 죽이는 자리는 손주들까지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끔찍해서 뭐 며느리나 이런 여성분들이 고개를 돌리면은 그게 또 이제 처벌을 받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이런 것들을 그 북한에서 이제 직접 보거나 또 전원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 이런 이제 반감이 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 내부의 젊은 세대들의 어떤 한류의 문화, 그러니까 이 유일지배나 이런 세계 말고 바깥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잖아요. 남조선 뭐 못 산다 뭐 어쩐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세뇌 받았는데 이 드라마를 보니까 완전히 신세계가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한 편 두 편 볼 때는 저거 가짜로 이렇게 만든 걸 거야 이런데 10편 20편 보는데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 내가 배급받거나 산 우리 북한 비누는 10번 문질러도 거품이 안 나는데 남조선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물만 이렇게 닿기만 해도 저렇게 거품이 막, 이게 뭐지? 이런 거를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이제 여성 탈북민 분들은 그런 게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한류 스타들 뭐 아주 예쁜 배우들, 남자 배우들 나오는 이런 꽃미남 배우들보다도 제일 경이로웠던 게 뭐냐니까 샤워하는 거였대요. 어떻게 샤워 집에 와가지고 저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이 저렇게 쏟아지지? 우리는 뜨거운 물을 구경도 못하고 수도를 쓴다는 게 상상을 못했던 이런 일인데, 야, 저기 가서 한번 나 살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탈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지금 점점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요. 이 20살 청년들, 뭐 죽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3,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텐데, 그러면 팔 하나 없어지고 다리 하나 없어지고 이런 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너 군대 가서 그랬니? 뭐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젊은 세대들도 그렇지만 그 부모들도 사실 지금 보면 40대 후반, 50대 초반 젊은 세대예요. 우리로 보면은.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들이 생때 같은 우리 자식 영문도 모르게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고 명분 없는 전쟁에 보내가지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냥 김일성, 김정일 시대처럼 우리 수령님이 시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했으니까 하고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북한 체제의 어떤 그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 이런 것들을 저는 심각하게 위협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센터장님 모시고요. 김정은과 트럼프 그리고 한반도 정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